오늘은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책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 악귀를 들고 왔습니다. 아, 저도 초반 조금 봤어요. 보셨나요? 저는 사실 보지는 않고요. 네. 하이라이트로 다 봤다시피 했어요. 진짜? 네. 그렇군요. 그럼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악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밤입니다. 한 남자가 차에서 급하게 내려서 비를 맞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옥 고택으로 막 뛰어들어가요. 서원재라고 이름 붙은 곳에 들어가는 남자는 민속학 교수 구강모입니다. 그는 책이 잔뜩 쌓여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방 안쪽 벽에 금줄을 막 급하게 쳐요. 네. 그리고 책상을 뒤져서 찾은 노트에서 뭔가를 심각하게 보면서 중얼거립니다. 맞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뭐 이런 말들을 해요. 자, 그런 말을 하는 사이 바깥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합니다. 창호문 바깥에 긴 머리칼이 사방으로 막 휘날리고 있는 까만 그림자가 보였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더니 조금 뒤에 누군가 문을 막 덜컹덜컹 흔들면서 두드려요. 문을 막 열어달라는 듯이 말없이 막 문만 두들기는데요. 문을 열지 않고 그냥 기다립니다, 교수는. 잠시 조용해졌다가 문 바깥에서 그의 어머니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서 문을 열어달라고, 악기한테 지금 쫓기고 있다고, 빨리 문을 열라고 다급하게 애원하고 애칩니다. 그래서 구강모 교수는 망설이다가 결국 금줄을 풀고 문을 열어요. 근데 문 바깥에는 그의 어머니가 아닌 구강모 교수 그 자신이 서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문을 열었네? 그 뒤 구강모 교수의 모친은 대들보에 목을 매단 채 죽어있는 그를 발견합니다. 장면이 전환되고 아르바이트를 막 뛰며 하루를 분주히 보내는 여주인공의 모습이 보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공무원을 준비하는 N년차 공시생인 그녀는 배달 알바에 대리 운전 등 갖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제 공무원 공부를 이어가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는 그녀에게는 철없는 엄마가 있습니다. 자기도 일을 하겠다, 가정에 보탬이 되겠다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만 하면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벌이는 엄마인데요.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해서 그간 모았던 얼마 안 되는 돈까지 날린 상태예요. 이런 상황이 너무 피곤하고 지친 그녀는 한강 다리에 올라서 까맣고 까만 강물을 내려다봅니다. 다리 아래를 계속 내려다보던 중에 엄마한테 문자가 와요. 보이스피싱 범이 잡혔다고. 그래서 그녀는 경찰서 앞으로 막 뛰어가요. 이제 잡혔으니까 해결이 됐겠다 싶어서 뛰어갔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절망을 합니다.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좀 다시 살아보자라고 말을 하는데 엄마한테 이 한밤중에 전화가 걸려와요. 엄마의 표정이 한껏 심각해지더니 당장 가볼 곳이 있다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심한 시각에 모녀는 버스를 타고 앞서 나왔던 하원제에 도착합니다.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줄 알았던 그녀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엄마의 설명을 듣고 그녀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녀는 앞서 죽었던 구강모 교수의 딸 구산영이었던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엄마는 아빠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20년 넘게 숨겨왔고 갑자기 아빠의 존재와 죽음을 이제 지금 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일 틈도 없이 구산영 앞에 친할머니가 나타나서 그 친할머니가 구산영을 급히 찾은 이유가 아들인 구강모 교수가 딸에게 꼭 이 물건을 전해달라면서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받은 낡은 나무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반쯤 불에 탄 자국이 있는 붉은 배시댕기가 들어있습니다. 그 배시댕기는 여아가 태어나서 처음 이제 사용하는 장신구인데요. 아이의 건강과 운세를 위하여 병마와 애군을 막으려는 주술적 의미가 있는 장신구라고 해요. 이 악기에서 보여지는 배시댕기는 동그란 비단에 수가 놓여져 있고 그 양쪽에 마치 머리카락으로 딴 듯한 끈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그 끈으로 이제 고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모형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까맣게 그을렸고 또 끈도 머리카락 같은 느낌이어서 좀 소름이 돋는 모습이었어요. 구산형은 그래도 아버지의 유품이니까 들고 가려고 했는데 이걸 보고 기겁하는 엄마 때문에 이 베시댕기는 그냥 화원제에 둔 채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화원제를 나오는 길에 구산형은 어떤 남자를 마주칩니다. 그는 이제 산형을 붙잡고 막 이것저것 물어봐요. 근데 엄마가 계속 산형이를 부르는 바람에 남자는 몇 마디 나누지 못하고 헤어지는데요. 남자의 눈이 구산형의 그림자로 향하고 그녀의 그림자가 아버지가 죽던 날 보였던 그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의 모습, 그 모습과 같았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그 모습의 귀신이 그녀를 구산형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남자는 이제 악기가 그녀한테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남자는 사실 귀신을 볼 수 있었고 며칠 전에 구강묘 교수로부터 딸 구산형을 도와달라는 편지를 받은 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강모 교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 화원제에 찾아온 것인데요. 이 남자의 이름은 염해상이라고 하고 또한 이제 구강모 교수처럼 민속학 교수예요. 염해상이 집에 돌아왔는데 꽤 되게 정말 잘 사는 것 같아요. 아주 큰 저택인 그의 집 한 구석에 벽 한가득 구강모 교수에 대한 자료가 벽마다 다 붙어 있었어요. 그 벽에 붙어있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구강모 교수가 오래전부터 머리를 풀어헤친 악기를 쫓고 연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염해상 교수도 이 구강모 교수를 쫓으면서 악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밤새 공부를 한 구산형이 책상에 엎드려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엎드려 있는 산형과 달리 책상 옆 거울에 산형이 비춰져 있는데요. 거울에 있는 산형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근데 산형은 엎드려 있어요. 본체는. 거울에서만 귀신이 몸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며칠 뒤 산형은 이제 배달 알바하러 갔던 공사장에서 우연히 염해상 교수를 다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염해상 교수는 산형한테 악기가 산형 씨한테 쓰였다고 그 악기를 물리쳐야 한다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산형은 이게 뭔 개소리인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전 절대 믿지 않죠. 절대 믿지 않았는데 그렇게 염해상 교수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온 그날 저녁에 강력범죄 수사대의 서문춘과 이홍세 형사가 그녀의 집을 찾아옵니다. 이 서문춘과 이홍세 형사가 찾아온 이유는 보이스피싱법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온 건데요. 그녀한테 이상하게 사건 당일에 알리바이에 대해서 물어요. 그래서 한영이 그날은 내가 밤새 공부를 하고 어디 나가지 않고 그 시간에는 집에만 있었다고 자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 경찰들은 그냥 돌아가는데요. 사실 보이스피싱범은 스스로 건물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이제 꼭대기에 있는 어떤 곳에 목을 메고 자살을 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이상하게도 구산형의 지문이 잔뜩 발견되어서 이제 경찰들이 무슨 이유에선가 하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럼 그 본체가 엎드려서 자고 있을 때 귀신이 가서 뭘 했나 보죠? 네. 지문이 묻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볼 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맞아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설정이 계속 조금 나와요. 본체가 아니라 귀신이 가서 행동했는데 그 자리에 흔적이 남아있는 거. 물리적인 흔적이 네, 물리적인 남아요? 흔적이 남아있는 장면들이 이 뒤에도 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 뒤로도 이제 그녀 주변에서 또 사람이 또 죽게 돼요. 그래서 귀신을 믿지 않았던 산형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이 더 죽은 사건을 겪으면서 거울을 통해서 자기가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냥은 안 보이는데 이제 거울을 비춰서 보면 귀신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걸로 보여요? 산바람 머리? 자기한테 쓰인 악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귀신이 아, 보여요. 다른 귀신이 다른 보여요? 귀신까지. 다른 귀신이 보여요. 자기한테 쓰인 악기는 악기도 보이고. 다른 귀신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 모습? 네, 사람 모습이에요. 음. 그리고 악기의 목소리도 이제 점점 들려요. 말도 해요? 네. 다양한 걸 하네. 그래서
산영은 자기 안에 이제 잠재되었던 욕망에 눈을 뜨고 조금씩 악귀한테 잠식당해 가거든요. 왜냐면 되게 고달프게 살고 있고 힘든 와중에 되게 씩씩하고 착하게 살고 있는 산영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불만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어두운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악귀가 자극해서 이렇게 깨워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영은 그녀의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 염혜상 교수가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 공사장에서.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찾아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교수를 찾아가면서 여기까지가 1화의 스토리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수산영과 염혜상은 이제 사람들을 막 죽이면서 이 악기가 점점 커져가거든요. 그림자의 크기가 사람을 하나 죽일 때마다 더 커져가요. 그래서 그런 악기를 뒤쫓고 되게 여러 사건들도 마주치게 되고 또 그 악기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 이 악기를 한국에 돌아온 날 그날 밤에 보기 시작했어요. 밤에? 하필 밤에? 네. 새벽 비행기로 돌아와서 그날 마침 또 일이 있어가지고 낮에 잠을 못 잤는데 또 밤에 저녁에 이걸 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끊기 힘들었겠군요. 끊기 힘들었어요. 오. 3시에 잤어요. 초롱님한테 굉장히 드문 얘기.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어떤 드라마에 빠지면 안 끊게 돼요. 못 끊게 돼요. 근데 양치님은 몇 화까지 봤어요? 몇 화까지인지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 그 아동학대 된 아, 얘기 네네네. 구출된 데까지 봤어. 그럼 한 3, 4화까지 본 것 같은데 3화나 4화까지. 하차 이유를 지금 물어봐도 돼요? 하차를 딱히 하려던 해서 한 건 아니고 재미없어서 하차한 건 아니고 괜찮네 라고 했는데 마침 영상 주간이 끝나고 색주간이야. 소설 주간이 시작돼서 계속 활자만 봤어요. 소설만 봤어요. 그 주간 타이밍이 안 맞았군요. 저는 영상 주간이었습니다. 뒤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스토리는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 얘기는 그냥 1화에서 이럴 줄 알았지만 또 1화에서 끊고 저의 이 드라마의 다른 이제 관전 포인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첫 번째는 이 악기는 시그널 또 킹덤 작품을 쓰셨던 이렇게 김은희 작가가 각본에 쓴 작품인데요. 좀 믿고 보는 작가 중에 한 분인가요? 저는 사실 거르는 작가입니다. 저는 시그널 킹덤은 재밌게 나도 봤는데 시그널 킹덤 지리산이 정말 재미가 없었거든요. 지리산 안 봤어요. 보다가 말았어요. 지리산 봤어요? 안 봤죠. 저도 안 봤어요. 지리산이 저는 약간 이렇게 미스터리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오컬트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미스터리랑 오컬트 섞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악기가 미스터리랑 오컬트를 섞었는데 미스터리가 주가 되는 줄 알았는데 오컬트가 섞이는 건 싫어하는데 오컬트가 주가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오컬트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는 뭐 사람의 논리나 이게 이 사람 몸의 알리바이나 이런 걸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미스터리인 줄 알고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컬트가 딱 나오면 뭐야 이거는 반칙이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오컬트에 미스터리 들어가는 건 저는 괜찮아서 지리산이 되게 뭐랄까 엄청 욕먹지 않았어요? 욕을 많이 엄청 먹던데요. 욕먹었죠. 진짜 많이 실망하셨다고 들었어요. 뭐 CG 이런 게 그렇게 형편없었다고. 그래요? CG는 기억도 안 나네. 약콩님은 왜 거르는 작가예요? 너무 허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허세인 거죠? 캐릭터들이 김은숙 작가의 캐릭터들도 되게 허세가 좀 있기도 한데 뭐 예를 들어 상속자들을 생각해보세요. 그 허세는 그 레벨로가 다른 저 세상의 그런 허세잖아요. 저는 차라리 그런 건 괜찮은 아주 먼 허세. 대놓고 하는 허세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킹덤을 볼 때 너무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어떤 부분이요? 이야기의 개연성이나 그런 것보다는 뭔가 허영심이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 설정이나 그런 것들이 이 캐릭터는 멋있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몰아주는 설정들 왕자 같은 거. 캐릭터? 그 멋있는 게 어떤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스토리 속에 잘 녹아드는 게 아니라 킹덤 때 되게 많이 실망을 했고
악귀를 보는데도 저는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악귀 제가 엄청 좋아할 만한 소재. 소재잖아요. 아, 저는 보면서 음. 처음 일화봤을 때는 아 이거 콩이한테 추천해야지라고 하다가 보다가 아니야 얘가 원하는 이런 스토리가 아닐 것 같아라고 해서 말을 안 꺼냈던 거거든요. 나 어떤 면이 그런 부분이 콩자랄이다, 콩자랄.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그랬어요? 뭔가 오컬트인데 약간 루즈한 휴머니즘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그렇지. 부분들이 있어요. 정확하고 말. 그러니까 그런 걸 섞죠. 이 그래. 메시지 주려고 하는. 그 루즈한 휴머니즘 이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정말 마음이 가는 막 그런 휴머니즘이 아니라 오직 어떤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가져다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어서 그래서 세간의 평가가 좀 좋아서 저는 몰래 과대평가된 작가다. 저는 약간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딱히 뭐 이 작가가 만들었으니까 꼭 봐야지 하는 건 아니었고 보게 된 거는 이제 워케이션 가기 전에 친구가 이걸 한창 보고 있는데 계속 좋다고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워케이션을 갔는데 룸메가 이거를 봐야 된다고 시청률 꽤 많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룸메가 자기가 몇 화까지 봤대요. 근데 이제 자기는 이어서 봐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자기가 봐야 하는 부분부터 같이 달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자고. 그래서 아니지. 그래 너무 앞에를 이해를 시켰어요. 그건 아니지. 하고선 이제 돌아와서 그냥 또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제가 웨이브를 구독을 했잖아요. 네. 지난달에. 왜 구독을 했냐. 피했게. 우리 그 영업을 받은 피했기 때문에 나 구독을 했죠. 영상 주간이 끊긴 이유가 웨이브가 끊겼다. 구독 그래서 구독 끝나서 그랬네. 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한 달만 구독하고 이제 끊어야지 했는데 그 끊는 걸 까먹은 거예요. 난 끊었지. 그래서 한 달이 남은 거예요. 근데 악기 얘기를 막 한창 들었던 타잖아요. 근데 웨이브에 악기가 있네? 맞아, 나도 그러면 저런 이유로 봤어. 돈이 아까우니까 봐야지. 그래서 저 약간 김태리 배우 연기가 궁금하기도 하고. 김태리 배우 좋아합니다. 그래 사실 저는 또 제가 김태리 배우도 좋아하고 오정세 배우도 좋아해요. 오정세 배우도 배우 좋아요. 다 좋아하는 네. 캐스팅. 근데 오정세 배우 여기에선 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래요? 그런 느낌 안 나나요? 저는 알 것 같다. 나는 그게 캐릭터 연출의 실패라고 생각해. 저는 그 얘기도 이따가 하긴 할 건데 여튼 그래서 저는 보게 되었고 사실 뭐 장르물은 아무튼 그래도 잘 쓰는 편이시니까 네, 저는 김은희 작가는 진짜 다양한 장르를 이만큼으로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콩님은 너무 도구적으로 활용한다 해서 불만이시라고 했지만 이만큼 도구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실 한국 그 드라마, 그러니까 요새는 그래도 많이 다양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풍성하게 갈 수 있으려면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분이시긴 하죠. 많은 소재들이 들어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거침없이 해내고 성과를 뽑아내는 작가여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지리산이 킹덤 끝나고 만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럼 왠지 지리산에 왜 오컬트가 들어가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악기도 지금 범죄 미스터리에 한국형 오컬트가 섞인 작품이잖아요. 근데 작가님이 원래 오컬트를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킹덤을 준비하면서 이 악기도 그때 기획을 하셨다고 해요. 그럼 그때 한참 오컬트에 더 빠져 계셨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리산에 그래서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 되게 한국적인 오컬트물을 만들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오컬트 하면 약간 서양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서양에 나오는 그 오컬트물에 나오는 악마들은 좀 이렇게 거대한 느낌의 악이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평범한 사람들이 믿어왔던, 그러니까 우리 예전 조상들이 믿어왔던 민간 신앙 속의 귀신이나 아니면 이런 생활 속에 녹아있는 금기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밤에 손톱을 깎지 말라, 뭐 이런 문지방 던지 말라. 맞아.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때 되게 좀 가까웠던 얘기를 이제 드라마에 녹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의 기획 의도를 봤는데 기획 의도가 4가지 요소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청춘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청춘. 네. 그래서 청춘? 그래서 여기서 조금 갸우뚱했는데
제가 다 안 봐서 그런데 형사가 선배였잖아요. 네, 알고 맞아요. 봤더니 그 이용세 네. 형사. 그 네. 둘이 뭔가가 있습니까 관계가? 선배가 그 좋아하잖아요. 구선영을.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안 나와요. 이게 김은숙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로맨스는 있지 않습니다. 아, 없어요 근데 아예. 어. 그게 막 그 이성으로 좋아하는 건지 뭐 그런 게 맞아요. 딱 드러나진 않는 맞아요. 그냥 우선 이성보다는 좀 인간적인 호감으로 보여져요. 작가님이 근데 사실 얘기를 찾아보니까 겁이 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네, 겁이 많대요. 근데 겁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킹덤 악기 이런 작품을 쓸 수 있는지 그러게. 저는 너무 신기하거든요. 근데 작가님이 말하길 자기가 겁이 되게 많으니까 어떤 포인트가 공포스러운 포인트인지 정말 잘 알고 그래서 그걸 잘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정말 겁이 많으면 쓸 수도 없을 것 같아. 겁이 많아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무서워요. 진짜요? 안 무서웠을 것 같아. 더 그건. 무서워요. 아니 저 무서웠어요 악기. 안 무서워요. 제가 봤잖아요. 아니 레벨을 안 무섭다니까. 봤잖아요. 뭐 낮에 봤죠? 그거는 낮에 봤죠. 저는 밤에 봤어요. 제가 낮에 보긴 했지만 어쨌든 그 노트북 풀 화면으로 봤다는 것 자체가 덜 무섭다는 겁니다. 부담을 작게 저는 줄여서 봐요? 굉장히 작게 줄여서 보거든요. 무서울 저는 때. 모니터 큰 화면으로 봤어요. 진짜 무서운 거는 그 모니터에 되게 조그맣게 해놓고 제가 옛날에 말해줬죠. 옆에 강아지 사진 같은 거 진짜? 띄워놓고 아니 봐야 나는 된다고. 그 정도면 안 봐요. 그 정도면 안 궁금은 봐. 하잖아. 아니야. 근데 저도 막 공포영화 중에 볼 수 있는 공포영화가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얘는 그래도 볼 수 있었어요. 무서운데. 약홍님은 동의 안 하지만 김은희 작가의 작품이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인정하시는 분의 작품이었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진짜 배우들 연기가 정말 진짜 좋아요. 특히 진짜 무엇보다도 김태리 배우님이 그 1인 2역처럼 그냥 평범한 구산형 역할과 악기가 쓰인 구산형 역을 하는데요. 그냥 일반 그냥 구산형일 때는 정말 고달프고 버거운 현실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지는 그 고단함이 느껴지는 연기가 보이고 이제 순간 악기가 구산형의 몸을 지배할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하는 씬인데 하나의 몸 안에 다른 인격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게 그냥 느껴져요. 아 얘는 구산형이 아니라 악기다. 이게 느껴지고 이런 것들을 어떤 특수효과나 장치 이런 거 없이 그냥 눈빛, 표정, 말투, 어떤 버릇 같은 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되게 무서워요. 이 악기가 쓰인 테리 배우님의 연기가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그 메이킹 필름이랑 다른 이후에 막 그 영상들을 보니까 배우님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악기의 설정 중에 하나가 악기가 쓰인 사람은 왼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왼손잡이는 어떡하죠? 그래서 나 지금 방금 얘기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 그럼 원래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쓸까? 그러니까 악기가 됐었던 사람이 원래 왼손잡이였었던 건지 아니면 반대 네, 맞아요. 거울처럼 맞아요.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건지. 되는 설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기가 쓰였으면 평소에 자신이 아닌 그거에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왼손에 쓰는 거.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염혜상 교수 역할을 오정세 배우님이 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오정세 배우님이 그간 맡았던 배역과는 좀 다른 역할이잖아요. 되게 진중하고. 맞아요. 되게 진지하고 고독한 인물을 연기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더 좋았었어요. 어떤 점이 그걸 재밌게 해줬냐면 이 드라마의 중간중간에 아주 은은하게 코믹한 요소들이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타이밍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막 웃게 되지는 않지만 피식하고 웃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장면을 오정세 배우님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냥 무심히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약간 귀엽고 보이기도 하고 웃겨요. 코믹 내공이 코믹 내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태리 배우님이 되게 많이 부추겼대요. 오정세 배우님을 애드리브 더 하라고. 그래서 애드리브 더 하라고 해서 배우님 그래? 알았어. 하고서는 그래도 이거는 확인을 받고 해야 되는 거니까 작가님한테 가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온대요. 그럼 이렇게 해서 까였어.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그 여러 코믹한 부분들이 재밌어요. 그것도 은근히 찾아보는 재미가 있고
사실 원래 처음 이 악기 제작할 때 그 오정세 배우님이 맡은 염혜상 교수 역할에 캐스팅 원래 공유 배우님을 하려고 했대요. 너무 전 그게 더 어울렸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근데 저는 공유 배우님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공유 배우님이 이전에 해왔던 역할이랑 좀 비슷해서. 비슷해가지고 뭔가 다른 부분을 보여주지는 못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염혜상 캐릭터가 굉장히 덕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캐릭터임에도 네. 저는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맞아요. 막 이렇게 뭔가 네. 그 캐릭터의 매력에 풍덩 빠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막 이렇게 뒤에 찾아본 영상들을 보니까 오정세 배우님 되게 귀여우시구나, 재밌구나 이런 걸 느꼈고 그 오정세 배우님이랑 김태리 배우님이랑 이후에 말씀드린 이홍세? 형사예요. 형사 역을 했던 분이 셋이 나와서 디즈니 플러스 무슨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왜 게임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뭐 라이어 게임 같은 걸 하는데 오정세 배우님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신급으로 이 두 배우 김태리 배우와 이 그 신인 남자 배우 분 위에 있어가지고 이분들을 갖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었고 그 방금 말한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를 통해 제가 되게 발견했다고 생각한 배우가 아까 이제 양치님도 말씀했던 구산형의 고등학교 선배이자 지금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형사인 그 이홍세 역을 맡은 홍경 배우님인데요. 이분이 어디에 나왔냐면 DP랑 DP도 나왔어요? 약한 영웅? 둘 다 안 봤어. 저도 안 봤는데 DP는 봤는데 누군지 모르겠네. 그런데 나왔대요. 여튼 이홍세 역할은 후반부에 구산영하고 염혜상 교수팀에 이제 합류해서 악기의 비밀을 풀고 이제 구산영을 돕는 역할인데요. 되게 하얗고 조금 모델같이 생겼어요. 키도 크고. 근데 그렇죠. 보니까 모델을 하신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조용하고 진중하면서 차가운 매력 있는 배우였는데요. 인프피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거를 찾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보다 보니까 나왔어요. 보다 보니까 나왔어요. 왜냐면 인터뷰를 하는데 되게 수줍어 하시더라고요. 말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 좀 더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구산형 아버지 역인 구광모 역에는 진성규 배우님 나오고 진성규 배우님이 김태리 배우 아버지를 하기엔 좀 젊지 않나요? 너무? 그렇지, 맞아요. 젊어요. 그래서 약간 그 뭐랄까 희끗희끗한 머리를 하고 나오시는데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염혜상 교수 할머니 역에 되게 좀 중요한 역할에 김혜숙 배우님이 연기했고 또 다른 배우분들도 다 연기를 잘하셔서 연기 구멍은 정말 없이 드라마를 꽉꽉 채워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한국 민속신앙 귀신 얘기가 여러 귀신들이 이야기 소재로 나오는 건데요. 되게 다양한 귀신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 설정을 저는 약홍님이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귀신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특히 아까 청춘 얘기를 했잖아요. 청년들이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 이 현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더 이야기해봐요. 그러나 보자.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가정폭력과 이제 왕따로 인해서 죽게 된 학생이 자기 자신의 동생 아까 말했던 아기 가정폭력 얘기 이제 구하고 싶어서 원기가 되어서 이제 나타나는 이야기도 있고 왕따로 죽진 않지 않았어? 주된 원인은 가정폭력이었고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돈을 벌러 도시로 나갔고 이 고향에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아있는 그 마을에 이 도시로 나갔던 젊은 사람들이 객기가 되어서 돌아오는 뭐 백작골 마을 객기 사건 이야기도 있고 뭐 남의 것을 탐하고 질투하고 이제 욕망을 멈추지 못해서 아기가 된 이제 염혜상 교수의 친구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고시원 연쇄 자살 사건 에피소드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자살기가 나와요. 이 고시원 연쇄 자살 사건도 왜 고시원에 사는 학생들이 죽게 됐냐 하면 그 뒤에는 이제 불법 사채업자들이 있고 뭐 등록금 문제, 취업난 문제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청춘들이 맞닥뜨려 있는 행복한 현실을 보여주고
그런 거를 보여주지만 저는 그거를 그냥 그렇게 바로 연결해서 보지는 않았고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마지막 이제 메인 스트림인 태자기가 나오는데요. 드라마에 나오는 악기가 태자기로 만들어진 악기예요. 태자기는 어린아이 귀신을 말하는데 드라마에서 이 태자기를 만드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잔인해요. 어린 아이를 잡아와서 곡기를 주지 않고 한 17일 정도를 굶긴 다음에 아이고. 이 굶주린 여아가 한참 굶주려 있을 때 주먹밥을 대죽에 끼워서 아이에게 내밀어요. 그럼 이 아이의 모든 정신력이 이 대죽을 잡으려고 할 때 이 여아를 칼로 쳐 죽여요. 그리고 아이의 손가락을 잘라서 신체로 삼고 그렇게 해서 태자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장면들이 좀 나오거든요. 태자기를 만드는 이유는 뭔가요? 이 태자기를 이용해서 집안에 불을 가져오고 원하는 거를 이루려고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럼 그렇게 죽은 태자기가 그런 힘이 생기나요? 생기더라고요. 염혜상 맞아요. 할머니가 그 만드는 장면을 봤는데 할머니가 만든 건 아니고 할머니가 무당한테 의뢰를 해서 그 무당이 그러니까 대대로 태자기를 만들었던 무당 집안에서 무당이 태자기를 만들어요. 근데 태자기는 본인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걔가 그 악귀로 활동하게 된 것도 그런 원한이 더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원한이 생기게 만든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거나 죽게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을 쌓게 해주는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 태자기가 만들어지면 사람한테 씌어요. 쓰여서 근데 이 태자기는 뭔가 욕망이 되게 가득 차 있는 상태잖아요. 먹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 몸을 통해서 이루고 근데 본체가 갖고 있는 욕망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있죠. 그 어두운 욕망. 어떤 원한이 생기거나 하면 그 원한이 생긴 대상을 태자기가 죽이고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일 때마다 얘가 커져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본체를 잠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라나더라고요. 염혜상의 집이 그걸로 되게 많은 불을 쌓은 것 같은데 그 누군가를 죽여주고 하는 게 부로 연결돼 다이렉트로 이렇게 거기서 잠깐 설명이 나오는데 뭐 라이벌이나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나한테 위협이 되는 사람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이 집안의 그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죽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설정으로 나와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어떤 게 무서운 거죠? 악기가 나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악기가 그런 어떤 무고한 사람들이 죽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나오는 것보다 특히 이 태자기를 만드는 제가 지금 말한 그 워딩 있잖아요. 이게 설명이 나와요. 극 중에. 왜냐면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58년도인가 그때 신문 기사로 나온 사실이고 그 극 중에 나온 그 신문 기사가 실제 있었던 기사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지금 진짜 현실에서 태자기를 만들려고 했다고요? 옛날에 만들었었대요. 와우. 이거 충격과 공부다 이 부분이 진짜.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여야의 모든 정신력이 대죽을 잡으려고 할 때 살려고 할 때 그 아이를 죽였다는 그 태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그런 거. 그 귀신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욕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끔찍하고 그렇더라고요. 전 귀신이 무서웠어요. 귀신도 무섭긴 하죠. 거울 볼 때마다 귀신 나타나고 막 이래가지고 무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또 약콩님이 안 좋아할 얘긴데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다 싫어하지 않을 수도 있지. 해봐요. 이게 막 구산형이 청춘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뭐 예전에 김태리가 연기했던 뭐 25, 21? 맞아. 25, 25인가? 그 드라마에서 되게 막 발랄하고 밝고 힘찬 그런 청춘을 연기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 반대인데 이제 산영이 귀신에 쓰인 청춘이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이 악기는 본체의 욕망을 이루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라나고 그러면서 본체를 점점 잠식해 가고 그러다가 이 악기가 옮겨가거든요. 어떨 때 옮겨가요? 그 배시된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매개체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본체에 있다가
그 매개체로 옮겨갔다가 거기서 그걸 집은 사람한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빠는 왜 그거를 준 거예요? 딸한테? 그것도 드라마에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할머니한테서 그 배씨댕기를 봤잖아요. 그때 선영이가 딱 잡았을 때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받았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제 그게 그 얘한테 이제 쓰이는 장면인 거죠. 작가님이 이 마지막 결말을 보면 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너 욕망을 이루어지면서 잠식해 가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나쁜 생각이 있다고 했잖아요. 작가님이 말하고 있는 그 악기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나쁜 생각 또 이제 악기의 하나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욕망이 휩쓸리기만 하면 우리 자신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신을 죽이는 것은 자기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험난하고, 이거 그냥 제가 쓴 워딩이에요. 네네네. 험난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 나를 잃지 않고 사는 것. 그래서 그래도 살자고 할 수 있는 거는 나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무서우면서도 계속 보게 되는 드라마였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드라마 보면은 저는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청춘들에게서, 청년들에게서 희망을 뺏어간 여러 이제 나쁜 사람들을 이렇게 귀신에 빗대어서 그려보고 싶었고, 그런 현실들도 좀 녹여내고 싶었고, 어리고 힘이 없어서 뭔가에 이제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태자기를 요즘에 청춘하고 비슷하다고 그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기가 사람을 죽일 때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죽게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1화에서 나왔던 그 구강묘 교수가 죽을 때도 어떤 힘에 저항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목을 매달고 죽어요. 그리고 그 보이스 피싱범도 뭔가에 막 싸우듯이 하면서 또 자기가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악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손목에는 되게 검붉은 멍이 남아있어요, 모두. 그러니까 악기한테 죽은 사람들한 그런 멍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이제 자살 사건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이제 뭐 염혜상 교수가 한 대사이기도 한데, 자살이 꼭 그 사람의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또는 어떤 다른 사회적인 부추김 같은 게 있었다는 표현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네? 이런 대사가 좀 자주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구강목에서 나올 때 막 문을 두드려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걸 어젯밤에 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리를 하면서도 무서웠어요. 왜냐면 정리를 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했거든요. 왜 요약 정리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좀 보면서 아 이렇게 정리해야지 막 쓰고 있는데, 아 근데 좀 무섭네 하면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똑똑똑똑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와, 무슨 일이고. 누가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밤에? 네, 밤에요. 11시도 넘었었어요. 그래서 순간 이렇게 진짜 무서웠겠다. 순간 멈칫. 그리고 제가 그때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맥주 330짜리 한 캔을 까고 꺽 하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툭툭툭툭 해서 너무 싫어. 유튜브도 쫙 끄고 갑자기 이렇게 얼음이 돼가지고 뭐지?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 뒤로는 없고. 그 뒤로도 두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소리 이런 것도 안 들리고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창문을 열어두고 있었거든요. 창문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창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엄청 작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다봤어요. 내다봤더니 경찰차가 2대가 서 있고 네. 사람들이 남녀 몇 명이랑 경찰분들이 몇 명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밑에 있던 여자분이 고개를 드셔서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그 여자분한테 무슨 일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3층에 있으니까 그래서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비명 소리 못 들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들었다고 했더니 3분 전에 비명 소리가 있었다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있고 경찰분들은 남자 경찰, 여자 경찰분이 막 주변 살피고 있고, 그래서 가만히 방에 있다가 나가도 될까 하다가 우선 나갔어요. 내가 나가도 될까? 왠지 위험한 상황이니까 싶잖아요.
근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그 내려가서 경찰분한테 바로 가서 혹시 아까 문 두드리셨냐고 그랬더니 찾는 것 때문에 다 저희가 두드리고 다니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옆에 아까 저랑 얘기했던 여자분한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한 3-40분 전에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그 비명소리가 그냥 예사 비명소리가 아니라 무슨 누군가를 고문하는 것 같은 그런 비명소리였대요. 아니 근데 그걸 못 들은 것도 신기하다. 그치? 저도 한창 준비하고 있어서 집중하느라 못 들었나 아니면 내가 이 드라마의 비명소리에 묻혔나 막 이런 생각도 했고 근데 이게 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들어가지고 초롱님이 본 유튜브 비명소리를 착각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래서 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서 그걸 이제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다 출동한 거였었어요. 뭐가 아니 근데 똑똑똑똑 하고 뭐 약간 경찰입니다 뭐 이런 말을 좀 해줘야지. 그러니까. 똑똑똑똑만 하면 그 얼마나 밤중에 무서워.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그 건물하고 옆에 있는 건물을 수색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조금 서 있다가 아직 올라왔는데 막 저희 집 주변에 고양이들이 좀 있는데 막 고양이 소리는 아니었냐고 하니까 그 여자분이 자기 고양이 키우는데 고양이 소리 아니었다고. 여자 그쵸. 비명소리였다고. 사람의 비명은 다르죠. 좀 있다가 다들 근데 뭔가 철수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진짜 그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드라마를 워케이션에서도 그렇고 이 드라마를 보고서도 좀 버릇이 뭐가 있냐면 잠을 잘 때 침대에서 왜 침대 바깥으로 손이나 발이 나가잖아요. 좀 무섭죠. 무서워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들여와요. 저는 그게 무서워서 한 번도 그렇게 하고 잔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다 보면 어렸을 이렇게 때부터.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은근 무섭거든요. 무서워. 다시 들여오고 그리고 밤에 화장실 가다가 거울 보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막 안 본 척하고 맞아.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막 무서운 거 막 보거나 읽거나 들은 날에는 자려고 누워있을 때 자꾸 약간 뭐 확인해요. 뭐 아무도 없나? 막 이렇게 눈 뜨고 다시 보고. 그럴 땐 굉장히 어이없고 실없는 소설을 하나 읽고 자면 그 결말까지 보고 엄청 만족하셨습니까? 저는 친구가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잘 만들었다 싶고 왜냐하면 되게 무서운 영화에는 특수효과나 어떤 장치들을 많이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정말 김은희 작가가 말한 대로 그냥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그 공포를 준다는 무서움을 준다는 게 저는 좋았어요. 김태리 배우님이 연기한 거나 아니면 연출이나 이런 것도 그냥 깔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생각도 하긴 했어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작가분들이. 그냥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재미만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라든지 우리가 미처 못 보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보여주고 알게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그게 재미를 해치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좀 자기적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래도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그걸 담는 거는 좋지 않은가 해서 마지막에 악기랑 산영이 대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살아나게 되는 것도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그 주인공 스스로가 이겨내는 힘이었거든요. 그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김태리 배우님의 귀신을 연기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얻어가는 게 있다. 할 수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심판은 어느 부분이 맞아.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주제가 복수가 아니라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뭔가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을 때 사전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또 찾아봤어요. 정확한 무슨 뜻일까 했더니 이게 살필심에 판단할 판을 쓰고 첫 번째 뜻이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려 결정을 내리는 일이에요.
이 악귀는 먼저 자신을 이렇게 악귀로 만든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시금 이 악귀를 심판을 했죠. 그리고 심판이에요. 아, 악귀가 심판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악귀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네, 맞아요. 여기에는 여러 심판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뭐냐면 뭐 보이스피싱범이 심판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잘잘못을 가리는 일들이 이 드라마 여러 에피소드들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 주제와 맞습니다. 오케이. 네네네네. 네.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보고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글들도 봤는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오컬트 매니아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왜요? 아, 나는 장르적으로 허술한 부분들이 아.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르의 팬은 그 장르의 잘하니까. 법칙이나 뭐 이런 네. 그 요구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요구치가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 밑에서 맴도는 거죠. 아, 네. 그 사람들이 비교하는 게 쏜더게스트랑 많이 비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쏜더게스트 정도를 기대를 했는데 너무 아쉽다라는 글들 봤는데 혹시 콩님은 쏜더게스트 보셨나요? 아껴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성덕에서도 안 봤는데. 그거 우리나라에 굉장히 성공한 오컬트물이죠. 제가 가져온 것도 약간 그 초롱님이 가져온 거랑 되게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거든요. 오, 심판이 애매하구나. 아니요. 아니야? 오컬트가 들어가는 오컬트니까. 심판이어가지고 네. 제가 두 번째 주자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게임? 아니요, 저 영화 들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 이야기 해볼게요. 네. 이어지는 61화 3부에서는 약콩이 소개하는 영화 One Rise Beneath 이야기가 계속됩니다.